반갑습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농촌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조영재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조영재 박사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예, 저는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 농어촌의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과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농업 생산성 저하,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어촌 사회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궁금한데요.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해줄래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여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귀농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었거나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우수한 외국 해외 사례가 있다면 알려줄 수 있나요? 좋아요.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째, 일본의 이마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마바리는 오랫동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역의 특산품인 타월 산업과 자전거 관광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명문 제도의 사이클 여행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스위스의 에멘탈 지역은 고유의 치즈와 유기농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친환경 농업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결합하여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네덜란드의 알메르는 도심 농업과 친환경 주택을 결합한 혁신적인 지역 개발 모델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주택 단지 안에 농장을 배치해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추는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자 이승현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AI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AI 위기의 농어촌을 살려줘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현재 농어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부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현재 농촌 정책, 특히 농촌 소멸의 문제나 최근에는 한계마을과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앞서 조영재 박사님께서 AI 유리와 대화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제가 MZ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좀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농촌 위기에 대해서 비교적 잘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참고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이슈를 잘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조 박사님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충남연구원에서 농어촌 문제를 연구해 오셨는데 이 농어촌의 인구 감소, 위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능가하는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지방 소멸의 최선단에 위치한 지역이 농촌 지역, 특히 농촌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농촌 마을은, 농촌 지역은 이전부터 사실은 심각한 과소화, 고령화, 특히 인구 절벽의 현상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최근에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모든 농촌이 소멸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특히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충남에 있는 마을의 32%가 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특히 이렇게 농촌 현장에 가서 보면은 행정리 단위 아래에 이제 자연마을이 있는데요.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이미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AI 유리에게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물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뭐 새롭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사실 그 AI 유리가 이야기한 농업 생산성의 제고, 그리고 새로운 인구의 유치, 그리고 농촌 경제의 다각화 등은 사실 정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재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생의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침체되어 있는 지역이나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어떤 기능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인구 감소 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재생의 방식을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 그리고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재생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뭔가 보다 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과도기적인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조영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사례가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참고해서 적용하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생각됩니다. 소개한 카미야마 등을 포함해서 사실 국내에 많은 우수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예를 들지 않으면요. 카미야마는 카미야마이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리고 모든 농촌이 카미야마가 다 될 수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지역이 지역의 여건이나 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우수 사례, 우수 모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카미야마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실 많은 지역에서 워케이션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실패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그린 투어리즘을 벤치마킹해서 사실 그 농촌 체험 관광이 붐이 일어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촌 마을들이 농촌 체험 관광을 육성해서 농촌의 소득을 올리고 또한 농촌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성공한 마을들도 많이 발생을 했지만 대다수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우수한 모델이나 모형이 있다고 해서 이게 모든 농촌 지역에 적용하거나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해당 지역에 맞는 실태와 여건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멸로 가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박사님께서는 소멸 직전에 처한 한계 마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한계 마을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AI 유리에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AI 유리 한계 마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계마을은 1990년대 초 등장한 개념으로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생활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이 유지되기 어려운 마을을 뜻합니다. 조영재 박사에 따르면 한계마을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와 농업 이외 추가 수입 구조 부족,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며 접근성이 열악하고 리더십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며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AI 유리가 한계 마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계 마을이란 개념 하면 이제 조영재 박사님이 이제 전문가신데요. 한계 마을에 맞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교적 잘 설명을 한 것 같고요. 특히 한계 마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 가능성이 높은 마을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그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이게 재생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재편의 방식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능적인 재편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커뮤니티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로 농촌 마을 같은 경우는 갈수록 그 독거노인 세대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독거노인들을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을의 기능이 한계에 달한 한계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조차도 이제 고령화돼서 더 이상 독거노인 케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면 어쩔 수 없이 인접한 상대적으로는 좀 여건이 양호한 마을에서 한계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케어하는 등의 공동체 재편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게 대표적인 기능적 재편의 좀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인 재편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 마을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장님이 계시고요. 근데 이게 농촌 마을이 한계 행정리로서의 기능들이 점점 약화되고요. 거의 상실된 위기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특히 행정리의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하면은 광역지자체 단위나 시군 단위에서 통폐합, 특히 뭐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리의 통폐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기능적 재편의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그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공간적인 재편입니다. 이 공간적인 재편은 마을의 공간적인 이전 그리고 집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2014년경에 일본에서 철퇴 농촌계획론이라는 이론이 제기가 되어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용어 어감 자체가 조금 안 좋은데요. 조금 뭐 순화시켜 이야기하자면 소멸의 농촌계획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모든 농촌 마을들이 소멸로 향해 가고 있는데 공공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소멸로 방치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적극적인 소멸, 다시 말해서 마을 주민을 이주시켜서 그 주민들이 여생을 정말 살기 좋고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삶의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철퇴 농촌계획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측면에서 특히 농촌계획 기법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앞서 3가지 재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재편 방법의 전제 조건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합의,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이 있더라도 해당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소위 말하면은 삶의 철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희망이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있겠죠. 그런 측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농촌 마을, 특히 산골 오지 지역에 가더라도 귀농귀촌 이 한두 가구 정도가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뭐 물론 귀농귀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당분간은 이 농촌 지역의 자연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촌 지역 인구가 크게 이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서 이 자리에서 AI라든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적인 생활 양식에 익숙한 귀농귀촌인들에게 있어서 이 AI나 디지털 환경의 이 여부는 귀농이나 귀촌 지역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농촌다움에 대한 수요, 즉 다시 말해서 농촌 전원 경관이나 전원 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농촌의 활성화를 농촌의 도시화라고 잘못된 오해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농촌은 농촌이고 도시는 도시인 거죠.
농촌은 도시 지역에 없는 다양한 농촌다움 등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정말 도시 지역과 구별된 국토 정조 공간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좀 생각되고, 이러한 농촌 전원 공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농촌 현장의 주민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방금 전에 귀농 귀촌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정책의 방향이 귀농 중심의 정책에서 귀촌 중심의 정책으로 확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귀농에 대한 수요보다는 귀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한다든지 청년을 유치하게 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농촌에서는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귀농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서 귀농과 귀촌의 차이를 좀 개념 설명을 가장 해주시겠어요? 큰 차이점은 귀농이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귀촌은 사실 농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고 농촌에서 단순히 살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인데요. 물론 농촌에 이제 귀촌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농사를 소일거리로 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냐 안 하냐가 귀농과 귀촌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소도시 혹은 농촌 마을에 들어가서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업이 아니라 그러면 펜션이라든지 관광 혹은 또 다른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농촌 지역에 사실은 소일거리에 대한 일자리의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자리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농촌의 중심지라든지 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밖에 대응이 안 되고, 나머지 농촌 지역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농업의 활성화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담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농업 후계자라든지 이런 귀농인들을 육성을 하게 되고 유치하게 되는데, 이들이 특히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귀농을 하게 되면은 농촌 마을까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닌 이들은 대부분 인근의 중심지나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소위 말하는 출퇴근형의 농업을 영위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말해서 농업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 농주분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농주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이 귀촌인들이 농촌에 들어가고 있는 인구의 특성을 보면은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조금은 농업과 농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5부 AI 위기의 농어촌을 살려줘 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유리, 오늘은 위기의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2025년 기준 농어촌 지역 가운데 소멸 위기가 가장 심한 상위 10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 군위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강원 인제군, 전북 임실군이 있고, 충남 청양군, 경북 영양군, 강원 화천군, 전남 한평군, 충북 단양군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젊은 여성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매우 낮아 소멸 위험 지수가 0.22 이하로 초위험 상태입니다. 네, 지금 소개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눈에 지도로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보여주세요. 2000년 이후 지역 소멸 위험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네, 지역 소멸 위험 기초지자체 지도입니다. 2000년 이후인데요. 우리나라의 지역 소멸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시간 순으로 10년마다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붉은색 표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록색이었던 곳이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들이 점차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AI 유리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AI 유리, 그 인구 소멸 위험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 농어촌의 지역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청년층의 유출과 정착 실패, 고령화의 심화, 학교 병원 등 사회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 외면 정책과 수도권 집중 접근성과 연결성의 단절 등으로 인해 청년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줄어든 것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학교가 닫히고 일손이 부족해지고 가게도 문을 닫고 마을은 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네, AI 유리는 우리 농어촌 소멸 위기의 핵심을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줄어든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농어촌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해온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인공지능이 직접 선별한 질문으로 진행합니다. 정도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신산업인력실장을 맡고 있는 정도채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그 인구 소멸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라고 봅니다. 농촌의 주력 산업이었던 농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가 산업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적인 인구 감소 위기를 만나서 최근에 소멸 위기가 극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농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유리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의 원인, 젊은 사람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했고요. 박사님께서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핵심 요인으로 꼽으셨는데요. 그렇다면 AI가 인구 감소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무엇보다도 농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AI가 기여하는 바가 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해충 방지라든지 생산량 예측이라든지 조금 더 과학적인, 합리적인 영농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충분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현재 농촌 주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편함들을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농촌 정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AI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교육,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은 곳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교육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까요? 네, 농업인들의 기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면 기술이나 지식들 습득,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영 기술의 습득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농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AI를 수용하고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에서의 교육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층위의 인력 양성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정 박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AI 유리가 직접 선별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AI 유리, 정도채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주세요. 정도채 박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농촌 정책이 AI 시대에 얼마나 적용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농정에서 ICT 융복합 사업, 그리고 데이터 기반 경제 구축, 그리고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신기술을 접목한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신기술 기반의 농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과 기본적인 체계는 잘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갖춘 그런 기반과 인프라나 시설과 인력들을 어떻게 AI 시대에 맞게 잘 변용해서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개방적인 AI 부분의 인력들을 유치를 하고 받아들이고 양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채 박사님께서는 농어촌이 갖춰야 할 AI 경쟁력으로서 AI를 농어촌에 접목하는 것이 과학적인 농업이 중요하다고 핵심 전략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AI는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한데요. AI 유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AI 유리, AI 시대에 농어촌 지역이 갖춰야 할 경쟁력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보는지요? 우리 농어촌이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으로 첫째,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팜 가공 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을 통해 농사만이 아닌 일자리 있는 농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살고 싶은 생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병원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그런 곳에 정착합니다. 셋째, 밭과 연결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빠른 인터넷, 편리한 도로, 디지털과 물류가 연결되어야 지역은 살아 있습니다. 넷째, 스스로 문제를 푸는 주민의 힘입니다. 외부의 지원보다 마을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 흉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연 공동체 느린 삶, 이것이 바로 농어촌만이 줄 수 있는 미래입니다. 네, 여기서 정도채 박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농어촌 지역의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I가 지금 현재 농촌의 소멸 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이 생활 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AI는 교육이나 원격 진료, 그리고 생활 서비스의 다양한 형태로의 진화를 통해서 그런 불편한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농촌의 정지 여건을 개선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끔,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AI가 농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스마트 농업이나 그리고 미래 농업,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농촌의 기반 산업인 농업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돌아오는 농업 농촌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정도채 박사님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하실 때 AI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AI 유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죠. AI 유리, 너가 분석한 한국 농촌의 가장 큰 잠재력과 기회는 무엇이야? 그리고 너가 한국 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면 어떠한 농촌 마을을 그려볼래? 농지와 산림, 바다 등의 자연자원과 지역 공동체는 도시가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또한 전통 문화와 지역 식문화, 생태관광과 농어촌 스토리텔링은 콘텐츠 산업의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을 가장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로 농사짓고 재택근무로 일하며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지속가능한 마을. 자연과 디지털이 공존하는 슬로우 라이프의 최전선이 바로 미래의 농어촌입니다. 청년은 돌아오고 아이들은 웃으며 자라고 도시와 연결된 로컬 순환 경제가 꽃을 피웁니다. 작지만 강한 학교, 병원, 문화공간이 마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농촌은 살기 위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어 돌아오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미래는 더 이상 보존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무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AI 유리와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는 오늘도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국의 농촌과 어촌이 처한 현실과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위기의 농어촌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위기의 농어촌을 검색을 해보면요. 전체 정보량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기간은 지난 1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정보량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눈에 띄시죠? 바로
5월입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5월에 정보량이 아주 많게 보이는데요. 5월이 되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요.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나 고령화 문제, 또 외국인 노동자 수급, 청년 이탈에 관한 이슈들이 언론과 SNS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또 5월이 되면 정부에서 정책 발표나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요.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이 5월엔 고향이나 노부모 또 지역 소멸과 관련된 기획 기사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언급량이 5월이면 크게 늘어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번에는 연관어 검색어로 넘어가 보실까요? 위기의 농어촌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연관어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핫 카테고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가장 크게 보이는 단어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발전, 아래쪽에 고령 보이고요. 왼쪽에 접근, 결합, 또 가능성, 거래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단어들 아래쪽 인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필수적, 인력 부족, 본격적, 구조적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또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탑 카테고리에서 보여집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글씨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농촌 가장 크고요. 오른쪽에 지원, 위쪽에는 고령화, 추진, 사업, 지역, 운영, 확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 이슈들이 굉장히 정책이나 행정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 아웃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이탈, 코로나19, 저출산, 보건복지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농어촌의 위기가 더 이상 개별 농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령화나 지속 가능성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사회 구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농어촌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빅데이터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다르게 지정해서 연관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조사 기간을 한 달 동안으로 넣어볼게요. 최근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했는지 인터넷상에서 언급된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요. 가장 먼저 급격하게 증가한 핫 검색어들. 소비 쿠폰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또 선불 카드, 민생, 지역 사랑 상품권, 인구 감소 지역, 오프라인, 사용처, 경제 회복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농어촌 위기 담론이 이 구조 개혁에서 즉각적인 소비 정착 또 지역 활성화 지원책 쪽으로 한 달 사이에 크게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유입된 단어들 인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가장 큰 단어 비수도권입니다.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검색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한부모 가족, 체크카드, 추가 지급, 주민등록 같은 단어들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탑 카테고리의 단어들은요. 가장 큰 글씨 농촌입니다. 그 외에 지원, 지역, 고령, 사업, 추진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대한 키워드들이 보이죠. 사라지고 있는 아웃 카테고리의 단어들을 보시면요. 영농철, 농촌 봉사 활동, 정례회, 실태조사, 마늘, 양파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농작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관심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비교 키워드 분석으로 가보시죠. 위기의 농어촌이라는 검색어들 중에서 도시와 농촌 나누어서 어떤 키워드들이 상황별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왼쪽은 도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고요. 오른쪽은 농촌 상황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요. 방문, 안전, 개최, 적극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시 관련해서 정책이나 행사, 문화활동 같은 외연적인 확장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 쪽 키워드들을 보시면요. 농업, 확장, 확대, 교육, 방문, 적극, 노력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들이 좀 실제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실천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이 모두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확장과 경험 쪽에, 또 농촌은 실행과 기여 쪽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이 아닌 거죠.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 농어촌이 단순히 존속하는 것을 넘어서 공존과 지속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적 변화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밀리에서는 온실에 설치된 복합 환경 제어 프로그램과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서 작물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센터 관제실에 자동으로 수집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해지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AI는 작물의 생육 데이터 및 작업 환경들을 분석하고 예측 판단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이 안정화되고 작업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수익성이 개선되어 청년들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안보 산업이자 농촌 공간이 주는 평안과 위로는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것들을 농업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고 또 품종을 새로 만들고 또 수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AI를 만약에 적용해서 농업에 적용한다고 하면 AI가 각 작물에 맞는 생육에 대한 조건, 환경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바꾸면서 아마 제안을 해줄 것이고 거기에 맞게 농업을 적용시키다 보면 아마 현재보다는 훨씬 높은 이제 수량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들이 바로 농업인에게 바로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AI가 이제 도입되는 이제 단계라고 저희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2세대 스마트팜에서는 환경 조절까지가 이제 2세대 스마트팜을 저희가 표방하고 있고요. 이제 3세대 스마트팜으로 가게 되면 그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환경만 조절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토마토를 키우고 싶은데 거기에 맞게 잘 설계해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I가 거기에 맞게 양분과 습도, 온도를 조절해서 최적의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AI가 적용된 3세대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이 기반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농업은 여러 가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강원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 특산품들을 이용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이러한 신소재들을 바이오 헬스에 적용시켜서 신약을 개발하는 이러한 연구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간에는 다 농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은 국가에서 꼭 지켜야 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의 고령화를 통해서 소멸되고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농을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농들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하는 청년농도 있고 생각하기에는 저리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1년, 2년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대출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것을 상환하면서 생활을 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청년농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지역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농업에 대한 인력을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 8개사 공동기획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5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는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AI와 함께 위기의 농어촌 문제를 진단하고 살펴봤습니다.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다음 시간에는 6부 AI 우리의 미래를 보여줘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언론에서 에이전트 AI라는 말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도 똑똑하긴 한데 에이전트 AI는 이걸 한 단계 더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 AI는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AI를 뜻합니다. 마치 디지털 비서 같은 것이죠. 이젠 AI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 대상자의 스케줄도 비교하고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초대장까지 작성해서 보내는 것까지 스스로 처리합니다. 사람이 하던 실무의 한 사이클을 이제는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이전트 AI를 실제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주식을 심층 분석해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스스로 명령을 만들고 실행해야 될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요. 코드도 생성해서 진행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요약이 아니라 이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리포트를 생성해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AI는요, 회사의 사내 시스템, 이메일, 클라우드와 연동이 돼 있어서 데이터를 찾고 연결하고 가공하는 일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마치 진짜 팀원 한 명처럼 일하게 되는 셈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요, 2025년에 구글 I/O에서 발표해서 공개했었던 제미나이의 에이전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구글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제미나이는 사용자의 Gmail을 읽고 메일의 내용에 맞춰서 적절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적절한 시점에 전송까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요, 회의 일정 다시 잡아달라라고 메일을 받으면 상대방의 말투, 또 과거의 메일 이력까지 참조해서 적절한 어투로 회신 문장도 만들고요. 나의 일정표와 비교해서 가능한 시간까지 제한한 뒤에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애쓰면 한 10분은 최소한 걸릴 일인데 이 에이전트 AI는 10초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에이전트 AI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지금은 단순한 개인 비서 수준이지만 머지않아서 기업 단위의 프로젝트 매니저, 심지어 다른 AI들과 협업하는 AI 팀장 역할까지 맡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에이전트 AI가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구매의 행동을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에 연결해서 A/B 테스트까지 실행하는, 그러니까는 마케팅 사이클 전체를 혼자 돌리는 상황도 머지 않은 것이죠. 결국엔 이 AI가요, 명령을 받는 도구에서 이제는 협업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시켜야 되지 고민하기 전에 AI가 먼저 움직이는 시대. 바로 에이전트 AI의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